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 그 대부분은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세 곳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타이타닉을 만들던 영국, 2차 대전 때 수천 척을 찍어내던 미국, 잠수함 강국 독일. 이 나라들 전부 조선업에서 사라졌습니다. 배 한 척 가격이 3천억 원인데 계약부터 인도까지 무려 3년이 걸리거든요. 그 3년 동안 환율, 금리, 철강 가격이 매일 요동칩니다. 내일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제조업이 아닙니다. 3년짜리 도박판이에요. 선진국들은 왜 이 시장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 판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2023년 1월 그리스 해운사의 니콜라스 사장이 거제도 조선소를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LNG 운반선 한 척 주문이었죠. 가격은 2,800억 원. 악수를 나누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은 주문하면 다음날 오잖아요. 자동차도 길어야 몇 달이고요. 근데 배는요? 3년입니다. 2023년 1월에 계약하면 2026년 1월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 그 3년 동안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니콜라스 사장은 계약금으로 딱 10%, 그러니까 280억 원만 먼저 줍니다. 중간중간 중도금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배를 넘겨받는 그 순간에야 들어오거든요. 이걸 업계에서는 헤비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꼬리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2,500억 원 넘는 돈이 3년 뒤에나 손에 쥐어진다는 겁니다. 자, 조선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280억 원 받았는데 2,800억 원짜리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은 매일 돌아가야 하고 철판은 수입해서 사와야 하고 용접공 월급도 줘야 하죠. 현금이 매일 수십억 원씩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소는 수천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버텨야 해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수백억 원씩 늘어납니다. 돈은 먼저 왕창 쓰고 회수는 한참 뒤에나 되는 구조. 이게 바로 조선업이 재무적으로 지옥인 이유입니다. 배 한 척 만드는 게 아니라 3년짜리 외상 장사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조선소 재무팀의 김대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그리스 선주와 계약을 마친 날 밤 김대리는 엑셀을 열고 수지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환율 1,200원 기준, 예상 원가 2,500억 원, 2,800억 원 받으니까 남는 건 300억 원. 나쁘지 않네 하고 퇴근했죠. 6개월 뒤 김대리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강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철판이 2만 톤인데 톤당 가격이 50만 원이나 뛰어버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원가가 1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300억 원 남기려던 게 2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죠. 1년이 지나고 엔진 대금을 치를 때가 됐습니다. 엔진은 유럽에서 수입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율이 1,200원에서 1,350원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같은 달러를 내도 원화로는 훨씬 더 많이 나가요. 50억 원이 또 날아갔습니다. 이익은 이제 150억 원. 2년 차에 접어들자 이번엔 구리값이 미쳐 날뜁니다. 배 안에 들어가는 전선과 전장 장비 전부 구리로 만들거든요. 톤당 가격이 30%나 올랐어요. 김대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추가 비용 80억 원. 남는 건 70억 원으로 줄었고 예비비까지 까먹으니 결국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2026년 1월 배는 완성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인도했죠. 근데 장부를 열어보니 100억 원 적자예요. 3년 동안 밤을 새워 만들었는데 오히려 돈을 잃은 겁니다. 사장님이 김대리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납기는 지켰잖아. 신뢰는 남았어. 이게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유럽이랑 미국은 왜 이 시장을 떠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저히 못 버틴 거예요. 환율이 언제 튈지 모르고 철강값은 통제가 안 되고 은행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아까 김대리가 겪은 그 지옥을 수십 년간 반복하다 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다. 영국의 마지막 대형 조선소가 문을 닫은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가 손을 든 거죠. 미국은 더 일찍 포기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배를 만들긴 합니다. 근데 뭘 만들까요? 항공모함이랑 핵잠수함이에요. 적자가 나든 말든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 일반 상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조선소를 냉장고라고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뭐가 있어야 밥을 해먹죠. 조선소에서 그 음식이 바로 수주장고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가 몇 척이냐? 이게 곧 조선소의 생명줄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주장고를 보면요. 중국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로 뒤를 잇고요. 근데 일본은요? 거의 바닥이에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일본 조선업이 왜 무너지고 있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들 배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따냅니다. 이번에 100억 원 잃더라도 냉장고를 채워놔야 다음이 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다음 주문이 들어옵니다. 당장의 적자보다 냉장고가 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비워지면 다시는 채울 수 없거든요. 조선소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는 3년 뒤에나 완성되거든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배를 담보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년 뒤에 배 줄게요. 2천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돈을 내줍니까?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여기서 한국이 가진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에요. 국책은행이 조선소 뒤에 딱 서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이 조선소가 혹시 망해도 우리 정부가 책임질게요. 이 한마디면 시중은행들이 안심하고 돈을 풀어요. 금리도 낮춰주고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요. 중국도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요? 정책 금융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정부가 뒤를 안 봐주니까 조선소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하나둘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국가 보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실적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금융 위기가 터져도 팬데믹이 와도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겼어요. 선주 입장에서 이보다 강력한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3천억 원짜리 배를 맡기는데 제때 못 받으면 해운 스케줄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신생 조선소는 바로 여기서 막힙니다. 베트남이나 인도가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해도 실적이 없잖아요. 배 한 척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얘네가 정말 3년 뒤에 배를 줄까? 이 의문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 약속을 지켜온 한국과 아직 아무것도 증명 못한 신생국가. 선주들 선택은 뻔합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시간만이 만들어줍니다. 배 한 척을 만들려면 블록이라는 거대한 철 덩어리 수백 개를 조립해야 합니다.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레고 한 조각이 수백 톤짜리예요. 이걸 하나하나 용접해서 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블록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철강 회사에서 철판을 받아야 하고, 엔진 공장에서 심장을 가져와야 하고, 전자장비 업체에서 두뇌를 들여와야 하죠. 한국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포항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죠. 거기서 차로 1시간 반이면 거제도 삼성중공업에 도착해요. 부산까지 가면 선박용 기자재 업체가 수백 개가 몰려 있고요. 전부 반경 100km 안에 다 있습니다. 오전에 철판 주문하면 오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유럽은요? 철판은 독일에서, 엔진은 핀란드에서, 전장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국경을 여러 번 넘어야 하고 배나 트럭으로 며칠씩 실어 날라야 해요.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전체 공정이 멈춰버립니다. 이게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선소 유지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도크 하나 운영하는데 매달 수백억 원이 나가요. 배를 안 만들어도 이 돈은 빠져나갑니다. 골리앗 크레인 전기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365일 쉬지 않고 돌려야 해요. 멈추는 순간 적자가 쌓이니까요.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나옵니다. 배를 한 척 만들 때보다 10척을 연달아 만들면 척당 원가가 30%나 떨어져요. 같은 설계도, 같은 부품, 같은 인력으로 찍어내니까 효율이 폭발하는 거죠. 한국이 이 게임에서 이기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업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호황, 10년 불황. 이게 시계처럼 반복돼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선주들이 배를 주문하죠. 근데 경기가 꺾이면요. 주문이 뚝 끊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황을 어떻게 버티느냐,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2010년대 중반 조선업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뒤늦게 터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배 주문이 반토막 났죠. 한국 조선 빅3도 휘청거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현대중공업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딱 지정한 거예요. 산업은행이 수조 원을 수혈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돌렸죠. 조선소는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유럽은 정반대였어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갔습니다. 적자 나는 조선소. 정리하세요. 경쟁력 없으면 문 닫으세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결과는요. 유럽 조선소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공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한국 조선소는요. 마스크 쓰고 출근했습니다. 정부가 뒤를 봐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계약을 따냈고 약속된 날짜에 배를 넘겼죠. 팬데믹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살아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위기 때 버틴 자가 결국 신뢰를 독점하게 된 거예요. 한국 조선업이 잘 나가는 이유?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한국 조선소 용접공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8천만 원도 받아요. 동남아시아 인건비의 서너 배는 되죠. 그런데도 한국이 이기고 있어요. 왜일까요? 배 한 척 만드는 원가를 분해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건비 비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고작 15%입니다. 나머지는요? 원자재가 60%를 차지해요. 철판, 구리, 알루미늄 같은 거요. 거기에 금융 비용이 또 한 덩어리고요. 인건비를 아무리 깎아봤자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환율이 10%만 움직여도 원가가 수백억 원 출렁입니다. 인건비를 20% 깎아서 아끼는 돈보다 환율 변동으로 날아가는 돈이 4배는 커요. 그러니까 인건비 싸다고 조선업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싸움은 다른 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유럽은 정말 조선업에서 진 걸까요? 다르게 보면요. 걔네는 판을 바꾼 겁니다. 상선 만들어봤자 마진이 5%밖에 안 돼요. 죽어라 이래서 2,800억 원짜리 배 팔아도 손에 쥐는 건 150억 원도 안 되는 거죠. 리스크는 산더미인데 남는 건 쥐꼬리. 유럽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 안 해. 대신 유럽은 마진이 30%, 40%나 되는 시장으로 갔어요. 선박 엔진, 추진 시스템, 항해, 소프트웨어, 호화 크루즈선. 이런 분야요. 배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핵심 부품을 팔면 돈이 굴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거죠. 유럽은 진 게 아닙니다. 전장을 옮긴 거예요. 핀란드에 바르질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를 한 척도 안 만들어요. 근데 돈을 쓸어 담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전 세계 선박 엔진의 40%를 이 회사가 공급하거든요. 배의 심장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한국 조선소가 3년 동안 밤새워서 배 한 척 만들어 150억 원. 남길 때 바르질라는 엔진 하나 팔아서 그만큼 벌어요. 누가 더 똑똑한 장사를 하는 걸까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MAN 에너지 솔루션즈라고 선박용 디젤 엔진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요, 초호화 크루즈선만 만듭니다. 일반 컨테이너선은 거들떠도 안 봐요. 크루즈선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원입니다. 마진도 일반 상선의 5배가 넘고요. 유럽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힘든 건 아시아한테 시키고 우리는 돈 되는 것만 하자. 배껍데기 만드는 건 한국, 중국, 일본이 하라는 거예요. 대신 유럽은 그 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항해,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제조는 포기하고 두뇌와 심장만 독점한 거죠. 그럼 한국은 왜 이 힘든 걸 계속할까요?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럽은 조선업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수익이 안 나면 접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조선업을 국력 패키지로 봅니다. 포항제철 철판이 거제도로 가고 부산 기자재 업체들이 부품을 대고 수만 개 일자리가 여기서 나와요. 국방과도 연결되죠. 군함, 잠수함 다 여기서 만드니까요. 중국과 일본도 똑같은 계산을 합니다. 손익계산서만 보면 접어야 할 사업이에요. 근데 철강, 고용, 안보까지 엮어서 보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유럽이 알짜만 챙긴 건 맞아요. 근데 배를 못 만드는 나라가 과연 강대국일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 질문에 다른 답을 내린 겁니다. 2026년 1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제 상황이에요. 원달러 환율 1448원, 기준금리 2.5%. 이 숫자들이 조선소 재무팀에겐 매일 밤 악몽으로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반은요. 근데 나머지 반이 문제입니다. 조선소가 사오는 원자재도 전부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철판, 엔진, 구리, 알루미늄 다 수입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받는 돈도 늘지만 나가는 돈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결국 상쇄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원자재는 비싸게 사놓고 완성된 배를 넘길 때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금리는 더 무섭습니다.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드는데 수천억 원을 빌린다고 했잖아요.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수십억 원씩 늘어나요. 지금 금리 수준이면 배 한 척당 이자 비용만 200억 원 가까이 나갑니다. 배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원자재 가격은요? 이건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철강값이 10% 뛰면 배 한 척에 50억 원이 추가로 들어요. 구리가 폭등하면 또 수십억 원이 날아가죠. 이걸 막아보겠다고 재무팀은 환율 해지도 하고 원자재 선물 거래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막아지질 않아요. 결국 조선소 재무팀장은 매일 아침 환율 차트, 금리 뉴스, 원자재 시세를 들여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오늘은 안 터져라. 3년짜리 도박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 도박의 실체입니다. 1972년 울산 앞바다는 그냥 모래밭이었습니다. 조선소 없었어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 그것도 없었고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뭘 했는지 아세요? 영국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서 5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배 만드는 건 DNA에 새겨진 겁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배 주문을 먼저 따낸 거예요. 완전 미친 짓이었죠. 근데 그 미친 짓이 통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뒤집었어요. 예전엔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도크에 용골을 깔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층씩 올렸습니다. 건물 짓듯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한국은 이걸 갈아엎었어요. 블록 공법이라고 배를 수백 개 조각으로 쪼개서 따로따로 만든 다음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을 개발한 겁니다. 이걸로 건조 기간을 1년이나 단축했어요. LNG 운반선은 더 극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싣고 바다를 건너야 하거든요. 용접선이 1mm만 어긋나도 가스가 새어나와요. 한국 조선소는 이 오차를 1mm 이내로 잡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이 정밀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2025년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화오션 소유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정비 사업을 승인한 거예요. 핵잠수함이요. 미국이 가장 아끼는 최고 기밀 기술입니다. 영국한테도 안 줬어요. 근데 한국한테 문을 열어준 겁니다. 모래밭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까지 손대게 된 거예요. 타이타닉을 만들던 영국, 전쟁 물자를 찍어내던 미국, 전부 떠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남았어요. 모래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핵잠수함까지 손대고 있고요. 앞으로 환율이 폭등하거나 경기 침체가 와도 조선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유럽이 보여줬잖아요. 제조업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못 세웁니다. 공장 문 닫고 기술자들 흩어지면 끝이에요. 조선업은 한국의 마지막 제조업 버팀목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할 국가적 자산이에요.